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방선거 관련 질문을 받고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를 맡았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후보 추천 기준이 대통령 심기였냐면서 2차 특검이 정치 특검이란 걸 자백한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확정했습니다. 친한동훈계는 숙청 정치가 계속된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고공행진하던 금값은 하루 사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코너에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출렁이는 자산시장의 원인과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모두 당내 분란이 심각합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자,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민주당이 전준철 변호사 이제 추천한 걸 두고 뭐 당이 발칵 뒤집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전준철 변호사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불리한 진술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자, 뭐 대통령도 불쾌감 나타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자, 합당 추진을 놓고 당이 큰 혼란에 휩싸였는데 정청래 대표를 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넣는 건 아닌지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 사태가 합당 추진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약화시킬 수 있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뭐 일단 결국에 이게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에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치는 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합당이라는 것도 역시 당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그 당청 원팀이라고 하는 것에 좀 균열이 간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특히나 이제 당에서 사실 이번에 특검 추천을 그 과정을 뭐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하게 좀 상의가 없이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너무 좀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당 운영에 대한 당대표의 리더십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합당권도 사실은 이 최고위원들이나 이 의원들에게 사전에 좀 공유가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한 아쉬운 표현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의 리더십과 연결이 되어서 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비판받을 소지 있고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추진은 합당 추진도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해 주셨는데 녹취 듣고 이제 얘기 이어갈게요. 정청래 대표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당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미통이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추천하는 데서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합니다. 특검은 이상하게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던 관행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특검 또한 이런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그래서 최고위로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정청래 대표 이렇게 그 말하는 거에 행간을 이렇게 읽어보면 박미통위 위원들 철저히 검증하듯이 이상하게도 이 특검 후보 검증할 때는 그렇게 철저히 안 하고 그냥 좀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이렇게 하는 좀 시스템
상이 미비, 그래서 시스템 정비하겠다. 미스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 관행에 느슨하게 따르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해명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 일만 하나 아주 좋다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계속 사안마다 계속 케미가 잘 맞다가 하나 이랬으면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합당 추진 큰 문제가 있고 최근에 보안 수사권도 어떻게 보면 입장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이런 해명으로 해소가 될까요? 의심이 사라질 것 같지 않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예, 저도 일단 의심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모든 당에서 이제 모든 뭐 인사를 추천을 할 때 뭐 절차를 다 거칠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뭐 위원회 같은 거 건너뛰고 그냥 지도부가 결정해서 뭐 이제 누구를 추천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번 이해하자면 제일 잘할 것 같은 이성윤 최고위원한테 한번 네. 좀 알아봐라 이랬을 수는 맞습니다. 있죠. 근데 네. 이제 보통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이랑은 공유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다른 최고위원들도 모른 채로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말 못할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이 양상을 보면은 이 정청래 대표가 뭐 1인 1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그리고 이제 특검 추천까지 이 본인이 좀 주도권을 가지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정도 됐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정도가 과해서 이제 좀 넘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그러니까 100번 양보하더라도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자 이런 사람들 지금 논의되고 있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저 검찰 쪽 잘 아니까 이제 법조 쪽 이렇게 왔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좀 평 좀 들었습니까? 이런 것도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이 뭐 지금 이제 추천을 한 이 전준철 변호사 같은 경우에 추천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모르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최고위원회 안에서 미리 그게 논의가 됐다면은 뭐 이현주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반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아마 그냥 좀 빠르게 이제 좀 쾌도난마로 이제 처리하려다가 이번 문제가 불거진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조 부대변님,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전준철 변호사가 왜 이름이 비슷해? 자꾸 요즘 이름 비슷한 사람이 그 전에도 한 명 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은 얘기할 수가 없고 이분도 이름이 비슷한데 검사 시절에 중앙지검장 할 때 자기가 데리고 있던 가장 선임 반부패 수사 1부장 그 가장 핵심인데 중앙지검에 거기 같은 사단이었고 이런 설명을 했어요.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되게 어려움을 받고 친윤 검사들이 친윤 검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되게 탄압받았던 사람인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추천했다? 그게 추천의 한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점은 어떻게 비판 소지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거 자체가 이 2차 종합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범을 시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쟁화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게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비판을 살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성윤 최고위원이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서도 얼마나 그 많은 정치권의 논쟁거리를 던졌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정치권에 입문하고 나서도 똑같이 반복한다는 것은 국민들께 오히려 불신만 안겨줄 것이다라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지금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의 합당 논의 과정에서 당 지도부와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 지도부 구성원들을 뭐 일일이 1대1로 만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에 추천하는 것 자체부터가 그동안의 당 지도부 다른 구성원들을 만나는 것은 요식행위였다라는 것을 좀 방증했다고 봅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당이 추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청래 대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당이 추천하는 것인데 그 공당에서 추천하는 것을 당 지도부가 몰랐다. 이것은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1대1로 만나면서 합당에 관련된 것들을 설득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정청래 대표가 네. 이런 식의 행태를 벌였다는 점에 있어서 민주당 지도부 내에 갈등과 반목을 양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정청래 대표의 책임론이 아마 거세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편한 인사를 특검 후보로 올린 것이 과연 사과할 일이냐. 결국은
정치 특검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로 디자인이 된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마음에 안 드는 특검을 추천했다고 공개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닙니다. 결국 추악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겉으로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2차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권의 칼에 불과했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칼을 선택하자 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최소한 2차 종합특검이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짓말은 멈추기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권력의 칼에 불과한 가짜 특검으로 특검 제도를 모욕하는 일을 이제라도 멈추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의 본질에 맞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통일교 특검, 공천헌금 특검에 지금이라도 나서야 합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신주호 부대변인하고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공정하고 뭐 이게 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특별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그 컨셉으로 과연 선출이 되고 추천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지금 드러난 나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한 사람을 변호했던 사람 특검 뭐 하자는 거야 하고 실제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되면서도 특검의 취지에서 보면 역시 아무리 화려한 미사여구를 갖고 특검을 얘기했어도 결국은 특검이 권력의 도구였구나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건 그렇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이 예를 들면 쌍방울 건을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특검에 이 쌍방울 그 사건에서 김성태 회장을 변호한 사람을 특검으로 추천해서 거기에 대통령이 뭐 응하지 않았다. 이러면 네. 이런 얘기가 뭐 성립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것은 사실 2차 종합특검의 내용과는 좀 별개로 일단 특검 후보에 올라온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김성태 회장이 사실은 그 일관되게 진술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부터 갑자기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면서 사실 이 대통령을 굉장히 좀 불리한 국면으로 몰고 갔던 그리고 일각에서 뭐 연어술 파티에서 뭐 회유당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검찰의 조작 뭐 혹은 회유 여기에 응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일종의 뭐 플리바게닝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앵커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 분리해서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 대목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검찰이 부당하게 엮어서 기소를 하고 뭐 수사를 하고 이랬던 사안에서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일부러 좀 악의적인 진술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호를 했던 사람이라면 뭐 좋게 보일 리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또 이분을 피해서 선택한 분이 뭐 크게 잘못된 특검 후보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 조국 혁신당의 특검 후보가 최종적으로 특검이 됐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오히려 야당 입장에서 그토록 뭐 바래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하고 민주당이 추천을 하고 했는데 조국혁신당 후보를 고른 이번 사안에 있어서의 그 어떤 본질은 민주당 후보를 뭐 이런 사람 추천했냐 해서 이제 했다는 그 약간 그런 측면이 강하지 않냐.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3대 특검 할 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조금 중요성이 뭐 덜하다고 할 수 있는 해병 특검만 조국혁신당을 사실 줬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그냥 별 무리가 없으면 민주당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랬다는 이제 요번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어떤 요번 전주철 변호사의 특성 때문에 이제 그랬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아까 이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 탄압과 지방선거 위한 정치특검이다. 결국은 막 서로 자연스럽게 막 비난하고 드러내는 과정에서 그걸 다 민낯을 드러냈다. 특검 임명 과정부터 공정성 잃었다. 특검 중단 요구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잘못을 덮어준 사람은 특검이 되고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뭐 물론 이제 기회가 생기니까
야당은 공격을 하는 건데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특검을 추진을 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공정성.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검찰은 애초에 못 믿을 집단이고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 비상계엄과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를 위해선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었고 또 흔히 이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나오는 가장 이제 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특검으로 이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모순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저는 아까 천하람 그 원내대표가 했던 말이 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질문은 제가 뭐 짧게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럼 대통령에게 아주 대통령이 최종 이제 콕 집는데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그렇게 불편한 사람을 갖고 온 게 현실적으로 그럼 당신 같으면 이 사람을 찍겠냐? 그럼 이거는 이 자체로서 이게 좀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지. 이거를 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냐?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말로는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봤자 결국은 정치특검이라는 걸 이번 서로 비난전에서 다 드러냈다 이런 건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 검찰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검찰이 없어지는 마당에 지금 특검이 계속 1차 특검도 그렇고 2차 종합특검도 그렇고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 쪽에서 지금 추진을 해서 계속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특검의 모습으로선 약간 그렇게 보통의 우리가 봐왔던 모습은 아닌데 자, 앞으로 어떤 권력이 필요가 있을 때 기존에 지금 출범하는 수사기관들이 아직 처음 출범해가지고 아직 자리를 못 잡을 때 또 이거를 활용해서 그 권력의 힘으로 악용할 수 있는 소지 이런 우려를 그건 기울까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우려일까요? 저는 계속 특검과 관련해서 꼭 이번 이제 뭐 비상계엄이나 이런 사건뿐만이 아니라 이 특검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 특검을 하자고 주로 주장하는 게 최근에는 국민의힘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권 그 이제 특검을 추천하는 게 주로 국회지 않습니까? 네. 하자고 하는 게 국회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이후로는 거의 지금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사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 조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의회가 좀 힘을 실어가지고 이제 수사를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런 뭐만 하면은 특검하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압도적으로 강한 상황에서 이게 어떤 정부 여당의 그 힘이 센 쪽의 특검 추진이 뉴노멀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기우라고 보세요? 저는 근데 이거는 뿌리부터 다시 봐야죠. 3대 특검 얘기 왜 나왔었습니까? 원래 야당 때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계속 안 되다가 결국 윤 전 대통령 파면되고 나서 정부 바뀌고 나서 된 거거든요. 네. 그걸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어떤 뉴노멀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내란에 대한 특검, 최상병의 그 어떤 의문스러운 그 죽음 이후의 상황들 그 외에도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이 사실은 검찰에서 계속 좀 수사도 지지부진하고 아니면 뭐 나중에야 드러난 사실이지만 민정수석, 뭐 검찰총장과 김건희 씨가 직접 연락하고 이랬던 정황도 다 드러난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전 당연했다라고 보고 그건 뭐 민주당이 뭐 여당이 이제 뉴 노멀 시대가 돼서 여당은 무조건 특검을 주장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권력의 힘에 의해서 악용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특검의 필요성은 뭐 지난 정부가 다 만들어놨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이후에도 보면 이제 이동수 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야당에서도 얘기를 최근에 많이 했습니다. 단식까지 하셨잖아요. 통일교 특검 뭐 하자, 공천원금 특검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야당도 그럼 이제 걸핏하면 특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저희가 통일교 특검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또 필요성이 있다라고 상호간에 또 이해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고 돈을 대고 이런 거는 끊어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여야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 뭐 권력에 의해서 악용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박상민 최고위원 말씀은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야당이 계속 요구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차피 최종
추천이 오면 임명하는 건 대통령이니까 네.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힘이 급격히 약화됐을 때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 새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네. 이제 그 전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 또 2차 종합특검이 지금 출범을 하고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어떤 우려랄까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리고 강선우 의원 이런 분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이 수사당국의 수사가 얼마나 지지부진합니까?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뭐 소환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뭐 압수수색도 상당히 늦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같은 분도 그 수사팀이 의원실 앞에 갔는데 안에서 파쇄기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증거인멸에 시간을 상당히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국민들께서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특검이 수사를 하는 대상이 힘이 없는 국회에서도 아주 소수 의석에 불과한 정권도 갖고 있지 않은 야당을 향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고 하는 존재 이유, 권력을 향한 수사 이것이 안 될 적에 하는 게 특검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는 그 특검의 본연의 가치를 되살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에 대외비 문건이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합당 일정표, 조국혁신당의 지명직 최고위원 주는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나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표는 몰랐고 조승래 사무총장은 자신이 이제 사무총장이니까 한번 문건 만들어 봐라. 실무 자료일 뿐이다. 이게 무슨 뭐 미리 뭐 약속하고 미략하고 뭐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당이 이제 그 정청래 대표도 이렇게 지시를 했고 유출 경위는 이제 조사하게 될 텐데 이 관련된 사람이 아주 소수일 것 같아요. 이래서 이게 금방 뭐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합당 추진을 반대하는 쪽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릴리스되지 않았을까? 언론에 충분히, 그게 네. 예, 충분히 어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유출 경위를 좀 조사를 해보라고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뭐 합당 추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뭐 이해할 수 있고 동의되고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 네. 그와 별개로 이 문건을 보고 미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께서 뭐 1월 22일인가요? 21일인가 그쯤에 이제 합당 제안을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 문건이 그 뒤에 일주일 뒤인가 좀 작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에서 이 사무총장께서 직접 본인이 지시를 했고 실무자가 이제 가져온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이렇게 딱 보면 당무상 당대표가 어떤 큰 아젠다를 던졌고 그리고 합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선 전에 하겠다라는 게 당대표의 어떤 목표인 게 보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언제까지 뭘 정리해야 되는가 이런 시나리오는 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무총장이 당 사무처에서 실무자한테 충분히 시킬 수 있는 일이다. 그렇죠. 뭐 어떤 큰 아젠다를 던졌고 그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치 어떤 미략의 증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 좀 부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합리적일 수 있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유출됐을까? 센 싸움이 붙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뭔가 그 실무자가 어느 간큰 실무자가 이거를 자기가 그냥 이거는 알려야겠다 했는지 아니면 지금 어떤 최고위원급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의원급에서 의논을 했는데 이거 주자 이랬는지 이거는 정말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대외비 문건이 유출됐다는 자체가 생각보다는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 당대표를 조금이라도 공경에 몰아넣을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막 튀어나온다는 자체가 큰 싸움 아니야.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수 대표님. 예, 저도 일단 조국혁신당이랑 뭐 미략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국혁신당 구성원들 지금 반응을 보면은 네. 왜 민주당 집안 싸움에 우리를 끌어들이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대표 기자회견 네, 됐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제 그럼 결정해가지고 얘기해라 뭐 지금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락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뭐 당직
당직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당직자분들도 있을 것인데 지금 이 합당 문제가 보면은 네. 이 처음 불거진 게 코스피 5천 달성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뛰어가지고 또 친명계에서 굉장히 또 이 좀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계가 당내에서 이렇게 입지가 썩 이렇게 막 탄탄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혁신당까지 끌어들일 경우에는 더 이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계에서는 이걸 반발하고 있었는데 저는 아마 그래서 이걸 이제 문건이 유출됐다면은 이제 좀 친명계 혹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쪽에 가까운 그런 인물이 이걸 이제 좀 흘려가지고 그 정청래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국 대표 얘기 이동수 대표가 하셨는데 신조 부대변님,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 열고 13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 달리 없다면 답변을 달라. 이게 없다면 합당 없는 걸로 알겠다. 네. 데드라인 혹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체급 높이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조국 혁신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 개혁신당보다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의석수 4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합당 제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정치 논리대로 하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고사된 조국혁신당을 흡수해가지고 흡수통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의 제안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조국혁신당을 공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국 대표의 개인적인 문제들까지 지금 거론하면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을 것이고 그 기분이 상한 것에 대해서 상수할 수 있을 만큼의 대가를 내놓아라. 라는 전 측면으로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사실상의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 자체는 조국혁신당이 그 호락호락한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먼저 합당 제안을 했으면 그에 걸맞는 보상안을 갖고 와라라는 내용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서 자체에 대해서 공개된 것보다도 더한 요구를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에 따라서 좀 달라요. 최근 조사에서는 네, 최근 예. 조사에 그러고 조국신당이 더 높은 것도 있고 이렇게 조사에 따라 약간 갈리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이동수 대표님 네. 내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의견 일단 수렴하고요. 이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에서 합당 추진 여부를 이제 결론 내기로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의 그 결단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매듭 지어질 걸로 보세요? 저는 그냥 안 하는 쪽으로 갈 것 같은 게요. 그래요? 이제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예. 기사가 나왔는데 이 당의 민주당에서 이 합당과 관련해서 원래 당원들한테 뭐 여론조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제안을 했었대요. 근데 그거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물론 당에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전언으로 지금 보도가 나온 상황이긴 한데 네. 이 당원들에게 합당 관련해서 묻는다는 게 결국에 당원 투표를 앞둔 어떤 전초전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것도 안 한다는 거는 뭐 여론 물어볼 필요도 없다. 이제 뭐 이 지방선거 전까지는 합당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 비슷한 질문을 박상민 최고위원께 드리면 칼집에서 칼을 꺼냈는데 이걸 다시 장수가 넣을 때는 상당히 좀 정치적 리스크랄까 이런 뭐라 그럴까 리더십에 약간 흠집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정청래 대표도 다시 칼집에 칼을 넣고 싶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만 이거를 더 밀어붙였을 때 우리 쪽 병사의 어떤 그 희생이 더 크다면 그래도 한번 조금 흠집이 나더라도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거잖아요. 상황상 우리가 그냥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이제 비공개 최고위까지 했는데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당원 여론조사, 그러니까 네. 당원 투표 말고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좀 먼저 해보자라는 말씀을 대표께서 제안을 하셨고, 근데 결국에 이제 좀 의견이 이제 좀 팽팽했는데 원내대표께서는 뭐 기사에 따르면 이제 안 하는 쪽으로 네.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밀어붙인 거하고 비슷한 게 반대하시는 돼버리잖아요.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죠. 하셨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제안하신 쪽에서는 그냥 의견을 좀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전당원 투표라고 하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 당원 여론조사라고 하는 네. 거는 당원들에게 좀 의견을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제안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 이제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거쳐서 뭐 당원 여론조사까지도 제가 봤을 때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 그건 해볼지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말고 아예 지선 뒤로 미루자라고 결론이 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네. 지금 당의 상황을 봤을 때는 아마 그냥 애초에 이 논의 자체를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지 않을까. 결국 이제 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설 전에는 이 분란을 좀 정리를 하자라는 공감대가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 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네. 저는 예, 이게 이동수 이제 대표님.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이 합당을 했을 때 누가 좋나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네. 정청래 대표는 좋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에 남아 있는 과거 친문 세력들을 흡수함으로써 자기가 이제 그 표를 또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친정청래계 의원들에게도 사실 합당이 썩 좋지만은 않은 게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몇 년 동안 지역 다 읽어놓고 세팅을 다 해놨는데 조국혁신당이랑 합당이 되면은 또 거기는 또 다 비례대표분들이잖아요. 어쨌든 양보해야 되니까. 어딘가는 이제 또 지역을 양보를 예. 해야 될 텐데 그럼 또 자기 식구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내부적인 반발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신조 부대변인님이 짧게 어떻게 결론은 멈춘다? 근데 이걸 멈추면 네. 정청래 대표가 정치 인생을 걸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걸어야 예, 된다. 제가 볼 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네. 정청래 대표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쉽게 것이다.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 당내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고 설득해 나가느냐가 정청래 대표의 정치력을 증명하는 그런 네.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보자는 말씀. 자,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곳곳에서 돌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서울은 강변북로 일산 쪽입니다. 마포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정체는 성수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정도는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공항 쪽의 올림픽대로도 동작대교 부근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정체가 심한 이유고요. 동작대교까지 가는데 4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더 가서도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다시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판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강원권입니다. 둔내터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면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출마 관련 질문을 받고서 김민석 총리 지방선거 나가지 않는다. 윤우덕 의원인가요? 누가 좀 집요하게 물어보던데 당대표 경선 뭐 로망이라 그랬는데 당대표 경선 나갑니까 했더니 그것도 즉답을 피했어요. 국정에 전념한다. 나간다 안 나간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말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대표 경선은 나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이동수 대표님. 저는 나갈 것 같은 게요. 일단 네. 김민석 총리가 뭐 서울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는 서울시장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이분이 이제 2002년에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좀 민주당에서 좀 선택 잘못해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을 야인으로 사셨잖아요. 네. 겨우겨우 이제 영등포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됐는데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면은 그걸 또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 리스크를 감당하려고 할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당 대표 쪽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뭐 본인이 확정을 하진 않았을지언정 염두에는 충분히 두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앞서서 어제 고위 당정청회의 열렸어요. 김민석 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이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뭐라 그랬냐면 당정 모두 긴장해야 한다. 기본적 입법도 안 돼서 안타깝다. 이거 분명히 다수당 민주당을 겨냥한 얘기거든요. 강훈식 비서실장 법적 토대가 있어야 정책도 좋은 정책이 실행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국회를 탓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보면 면전에서 당대표 면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지적입니까? 압박입니까?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좀 지적이라고 봤고요. 왜냐하면 이제 입법이라는 그 키워드가 겹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국회에서 좀 정부가 이제 초반에 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빨리빨리 하려면 이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외에도 법으로서 좀 빨리 통과가 돼야 그 법의 근간이 있어야 네네. 사실은 정부가 정책을 좀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여당으로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당으로서 많이 노력을 해달라. 근데 이제 그 언론은 또 자꾸 각을 세우려 그러잖아요. 각을 세우려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그다음에 강훈식 국회 쪽 지금 일 안 한다 뭐 이런 네. 취지로 이제 제목을 딱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언론이 또 저렇게 제목을 뽑았구나. 그런 압박의 의미가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에도 좀 있었다고 저도 보세요. 일단 워딩에서부터 나온 게요. 일단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기본 정책 입법조차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가 하려고 해도 법적 토대 없으면 실행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왔던 모습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정상회담, 뭐 한미 정상회담이든 아니면 한일 정상회담이든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오면 이게 큰 뉴스가 돼야 되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제 또 뭐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 청문회를 하네 막 이런 이슈 터지면서 다 묻혔고, 코스피 5천 딱 달성한 것도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 그날 또 이제 막 이런 합당이나 이런 것들 문제 불거지면서 다 묻힌 거잖아요. 그날이 합당 제안한 날인가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아마 지금 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민주당 너희 좀 제발 좀 눈치 좀 챙겨 이런 의미가 아니었나 저는 그래요. 그렇게 봅니다. 말은 부드럽게 했어도 그런 그 뼈가 있는 말이었다 이런 얘기고. 자, 우리 신조 부대변인한테 질문을 좀 딴 걸로 바꿔볼게요. 어제 당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새벽 배송 허용하도록 관련법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새벽 배송이 전혀 없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걸 뭐 확대하거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동안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로 쿠팡이 과도한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했던 건데 이게 쿠팡 때문에 또 되돌림표가 되면 어떡하냐 우려도 같이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는 오래간만에 우리 당정이 네. 국민들의 삶에 체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내놨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한테는 어차피 좋은 거다. 소비자한테는 어차피 좋고요. 지금 사실 그 대형마트 어플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새벽에만 안 될 뿐이지 제가 알기로 8시부터 아마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배송을 해줄 거예요. 예, 예. 근데 그것을 새벽에 그걸 풀어준다고 해서 사실 크게 소상공인들께서 피해 보시는 일은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벌이 부부 일찍 출근해야 되는 네. 사람들 새벽 배송이 좀 유용한 면이 있거든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소비자한테 좋고, 여기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줘야지 네. 대형마트라든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 권리 자체를 억눌러 가지고는 이 시장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고 전 봐서, 이 새벽 배송을 해주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의무 휴업일이 또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들이 좀 그것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 이동수 대표. 이게 왜 이제 그 얘기가 많이 나왔냐면은 대형마트 쪽에서 가장 이제 요구를 했던 게 이거예요. 그냥 새벽에 본인들이 좀 배송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왜냐하면 지금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게 그 지난 한 1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전국에 물류 창고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물류 창고를 기반으로 이제 새벽 배송을 하면은 뭐 다음날 아침에 밤에 주문하면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성을 해서, 그래서 지금 쿠팡이 강력한 건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이모 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다 있잖아요. 그 마트를 물류 창고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배송할 수 있게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쿠팡과 어느 정도 좀 경쟁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한 201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네. 당시에는 이제 전통시장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대형마트가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SSM이라는 거를 이제 동네마다 진출하려고 하니까는 이거 진출하면 이제 전통시장이며 지역상권 다 죽으니까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그 우원식 의장 주도로 뭐 을지로위원회 이런 거 그렇죠.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15년 전이잖아요. 그것도 벌써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좀 이렇게 정책도 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근데 저 혼자만의 걱정일지도 모르는데 쿠팡 같은 데서 또 우리를 겨냥해서 이런 거 해? 하면서
이게 또 되치기랄까 이런 뭐 그런 걱정도 드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은 괜찮겠어요? 이런 추진. 이제 뭐 일단은 이제 유통 환경을 좀 바꿀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워낙 독점으로 사실은 운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쿠팡이 이제 최근에 보여준 모습들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좀 탈팡을 한다 이런 분들도 많아졌었잖아요. 네. 소비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선택지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있고 그리고 이동수 대표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시행이 됐던 정책이고 네. 이제는 많이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주는 것도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네, 최근에 이동수 대표님. 쿠팡 보면서 좀 솔직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든 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 먹히니까는 미국 정치인들한테 로비해가지고 그쪽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통상 이슈가 될 수도 그쵸. 있잖아요. 이미 근데 이제- 만들었죠 그렇게.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쿠팡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면은 미국에서 이제 통상 이슈를 계속 제기를 할 텐, 딴지를 걸 텐데 이거는 쿠팡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쿠팡의 경쟁자들한테 묶여있던 규제를 풀어주는 쪽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요거는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이번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당과 당대표를 언론에서 원색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탈당 권고, 이제 윤리위 탈당 권고 받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오늘 제명됐습니다. 윤리 탈당 권고 받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흘러서 아무런 조치 없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탈당된다는 건데, 자,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배현진 의원 윤리위 회부. 신조 부대변님,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징계의 정치가 이어지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신뢰를 안 주실 거라고 좀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해서 최근에 굉장히 큰 불화가 있었는데 곧바로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제명 결정을 내리고 또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도 윤리위 차원의 징계 수순에 돌입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들은 아니 왜 자중질환에 빠진 정당을 국민들한테 뽑아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배현진 의원의 경우,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의 경우를 제가 쭉 살펴보고 왔는데요. 배현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된 가장 큰 이유가 서울시당에 있는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서울시당의 입장을 마치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한 것처럼 오도했다. 그게 주요 골자거든요. 근데 배현진 의원께서 내신 입장문을 제가 보니까 서울시당이라는 명의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21개의 당협위원장인가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동의한 사람들이? 예, 동의한 분들이. 그래서 오늘 그 서울시당에 있는 수석 부위원장단들이 또 입장문을 또 냈어요. 만약에 서울시당 그 당협위원장들한테 다 연락을 돌렸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름에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입장도 지금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에 제소를 한 분이 이제 이상규 당협위원장인데요. 이상규 위원장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한다. 그 입장문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위원장은 되게 공정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그냥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데 그 일시적인 해프닝 속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좀 아주 특이한 장면을 하나 봤는데 오늘 대정부 질문하느라고 국회 본회의 열려 있잖아요. 당대표나 이런 분들 제일 뒷줄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 배현진 의원이 장동혁 대표한테 가가지고 한참 뭐 설명을 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모니터를 응시하면서 엷은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 이동수 대표님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 얘기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왔습니다. 그 단독 보도로. 아, 그거 뭐예요? 무슨 이 얘기를 했다고? 얘기였어요? 예, 이 얘기였습니다. 예. 그죠? 예. 그 이제 이게 서울시당 이거 징계를 하는데 이거 이런 거다. 좀 들어봐라. 배경을 설명하는 정도. 배경을 설명하는데 그게 되게 웃긴 게 여러 통로가 있을 텐데 사실 또 이 상황에서 만나려고 그러면 만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게 당대표한테 그래 얘기하자 그러고 다른 사람도 다 보잖아요. 야,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게 하나하나씩 지금 도장 깨기 하듯이 쓰러뜨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징계해가지고 쫓아냈고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쫓아내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아마 그 경위를 좀 설명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저는 이 징계가 결국에 이제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 징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그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사유도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욕 좀 했다는 거고 김종혁 전 최고 징계받은 것도 뭐 장동혁 대표 향해서 뭐 영원 팔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이 당원들의 자유 의지로 이제 선출된 이 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지금 당 윤리위가 징계를 이제 결정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꾸 이런 식으로 징계가 이어지면은 저는 이게 친한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웅 만들어주고 결국에 본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네, 신주호 부대변인. 한동훈 전 대표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징계하는 것은 100번 양보해서 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직이 아니고 전 대표고 전직 최고위원이었고 전직 지도부였지 않습니까? 전직에 계신 분들은 뭐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현진 의원 같은 분은 서울시당 위원장입니다. 지방선거 불과 지금 석 달 반 정도 남겨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징계해서 만약에 당원권 정지라든지 혹은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그 직을 박탈할 수 있을 정도의 징계를 내린다면 서울시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우리 예비 후보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지금 지방선거가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서울시의 지방선거를 총책임져야 될 그 장수를 지금 목을 벤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한동훈 전 대표 토크 콘서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15,000석 정도 콘서트 토크 콘서트 자리 꽉 차서 새 과시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을 제명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를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송 나와서 신동욱 최고위원은 검찰 시절에 프레임 작업을 많이 해본 것 같다. 이건 별로 그 실체가 없는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 전 대표도 뭐라도 하는 거죠. 뭐 왜냐하면 지금 제명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몇 년 동안 당에 발도 못 붙이게 얼씬도 못하게 지금 만들어 놓고 앞에서 잠깐 다뤘지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이제 뭐 배현진 의원도 뭐 약간 윤리위에 제소당하고 이런 광경들이 일종의 뭐 윤리위를 통한 데스노트 정치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저는 지금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이렇게 토크 콘서트 하고 뭐 여러 가지 비판할 지점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일종의 새과시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밟으면 이렇게 꿈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전 별로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그러니까 이런 토크 콘서트가 어떤 그 효과가 있을 건가? 그건 좀 따져봐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뭐 이제 팬덤,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팬덤, 뭐 특정 나이대, 뭐 특정 지역, 혹은 뭐 이런 분들께 이제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제 어떤 무소속 출마나 더 큰 정치를 꿈꿔야 되는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굉장히 햇빛 좋은 곳만 다닌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뭐 새과시에는 성공했으나 그게 과연 이제 한 전 대표의 뭐 지선, 뭐 재보궐선거 출마에 도움이 되느냐 그 영향력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주호 부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 토크 콘서트에서 출마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없었는데 막 여기저기 그 한 전 대표 주위에서 뭐 대구가 어떠니, 대구 수성이 어떠니, 뭐 어디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무소속 출마라는 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마 지금 일단 재보궐선거가 어디가 열릴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역을 하나 선택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을 하시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 정도 되는 정치적인 중량감을 가진 인물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돼서 혹시라도 민주당의 어부지리로 의석을 하나 내주는 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아니 당에서 지금 쫓아냈으면서 무소속 출마도 하지 말라는 거냐, 퇴학시켜놓고 검정고시도 보지 말라는 거냐. 신지호 전 의원 얘기죠. 네, 예. 그렇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야권에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동수 대표께는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운명, 예. 올해 상반기 중에 어떤 윤곽을 드러낸 정치적 운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반기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징계 받고 제명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좀 다시 이제 부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네. 어제 토크 콘서트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15,000석이 유료 티켓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꽉 채웠다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팬덤, 그 지지세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전 당 외곽에서 계속 이렇게 지지세를 쌓아 나가면서 이제 이슈에 개입하고 나중에 이제 재보궐 기회가 있을 때 원내 입성하는 게 한동훈 전 대표로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참고로 네네. 아까 이제
그 배현진 의원이 무슨 얘기했나 그 기사 좀 전에 박성민 전 예, 최고가 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장동혁 대표 찾아가가지고 네. 그 당 윤리가 지금 서울시당 흔드는데 대표 뜻이 뭐냐 뭐 이렇게 좀 항의성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아무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항의성 얘기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계속 흔들겠다는 뭐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화면상으로는 엷은 미소를 띠고 마지막에 고개를 한두 번 끄덕하긴 했는데 배현진 의원의 항의성 멘트에 대해 장동혁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네요. 네, 배현진 의원 말에 따르면 한숨만 쉬다가 일정 있다고 나갔다라는 게 이제 기자에게 한 멘트였긴 근데 합니다. 이게 윤리위가 네, 짧게. 당의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네네. 당대표께서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네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8살 서은이는 요즘 부쩍 걱정이 늘었습니다. 20년 넘게 당뇨병을 알아온 아빠가 손가락 하나와 발가락 2개를 절단한 뒤 더 이상 지게차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건데요. 엄마는 식당 아르바이트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생활은 점점 더 어렵기만 합니다.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 하나와 간이 부엌이 전부인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네 식구. 열악한 환경이지만 늘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해온 서은이는 하루빨리 집안에 도움이 되기를 꿈꿉니다. 자신보다 항상 가족이 먼저인 서은이. 서은이 가족이 안정된 일상과 내일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까진 추위가 매서웠지만 낮부터는 서풍이 불어와 공기가 부쩍 온화해졌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4.4도, 양산은 10.1도까지 오르며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는데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주말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올라 3월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의 양은 서울에 1cm 미만, 강원 북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1에서 5,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3cm 정도가 되겠고요. 비로 내린다면 5mm 정도로 양이 적겠습니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어는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부 수도권과 충북, 전남 동부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나 눈이 내리면서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강수량이 적어서 건조함을 달래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낮 기온은 4도까지 오르며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가 한미무역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여야 의원 16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가평군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가 추락해 탑승해 있던 군인 2명이 숨졌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관계없는 불법 정치자금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건희 집사로 불린 김혜성 씨 사건도 1심에서 일부 무죄, 나머지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란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부 고객에게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지급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빗썸은 12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 30억 원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에서 치러진 조기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자민당이 316석을 확보하며 역사적 압승을 거뒀습니다. 해산전 198석에서 의석을 크게 늘렸을 뿐 아니라 사상 처음으로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최근 자산 시장에서 동반 급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고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는 200포인트 넘게 출렁이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통상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던 금마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의 공식이 깨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출렁이는 자산시장. 원인과 대처법은 무엇인지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주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곧 설이니까 우리가 2월에 만나긴 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런 약간 썰렁한 인사를 주고받고 자 앞서 소개드렸듯이 최근 자산시장 변동성 매우 커졌잖아요. 예. 본부장님께서 진단하시는 지금 자산시장 어떤 상태입니까? 자산시장이 뭐 이렇게 어느 한쪽에 올라가는 게 한번 1, 2주 정도 올라가고 네. 다른 쪽에 1, 2주 정도 빠지고 이렇다면은 자산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는데 지금 네. 보면 뭐 하루 어느 특정 주식이 올라온 다음에 그다음에 또 주식은 빠지고 그런 건 되게 이례적이죠. 예, 또 뭐 금이 또 훅 빠졌다가 올라가고 비트코인이 뭐 훅 빠졌다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네. 며칠 상관으로 이건 뭐냐 하면 유동성이 몰려다니는 거죠. 아, 유동성이 예, 몰려다닌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동성의 쏠림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 결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한 4%대 정도 나왔거든요. 세계 전체로.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보면 3%대 초반입니다. 그게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세계 경제 펀더멘탈 자체는 크게 좋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성장력은 많이 떨어지는데 네. 글로벌 유동성은 많이 풀린 걸로 지금 통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IMF의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유동성을 우리 GDP 실물 경제에 대한 비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돈이 우리 GDP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 이전에는 한 100%대 초반.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아무래도 정부들이 돈을 많이 푸니까 한 140%까지 올랐다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 좀 다운이 됐는데 2024년에 이미 또 140%까지 올라 있고. 아, 그래요. 그리고 2025년 통계는 안 나왔지만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아마 사상 최고실 겁니다. 즉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네. 실물 경제에 투자할 부분 없고 그러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산 시장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죠. 그죠. 예, 그게 쏠림 현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돈은 뭐 사상 최대로 아마 이게 그 통계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풀려 있는 것 같은데 갈 곳을 잘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이 자산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아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식 떨어지면 금이 오른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인데 네. 금, 은, 코인, 주식 일제히 이제 폭락했습니다. 안전자산의 공식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금을 이제 우리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요. 예, 예. 우리 어르신들이 그죠? 금은 절대 가치가 불변하다. 그죠. 금을 사라. 믿어도 된다. 예. 예. 제 큰애가 2001년인가 돌잔치를 했는데 네. 그때는 한도 원에 이제 5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얼마죠? 지금 한 8, 90만 원 합니다. 100만 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사실 금은 안전자산이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사실 금의 어떤 실물 거래 시장만 있었고 예. 지금은 금을 투자할 때 우리가 실물 자산을 투자하진 않죠. 예, 금 펀드를 한다든가 금 선물을 한다든가 즉 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의 파생 상품화돼 있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오를 때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다가 떨어질 네. 때 막 천정부지로 떨어지고 즉 이러면 안전자산이 아닌 거죠. 예, 지금 같은 상황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거죠. 없는 거죠. 예.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이자 수익은 진짜 거의 조그만한데 네.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안전자산인데 그렇죠. 예. 지금 금과 은은 절대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네. 안전자산의 거의 반대 경향을 보일 정도로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비트코인 역시요. 뭐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나요? 8만 달러 무너졌습니다. 자, 국내 언론은 이를 뭐라고 그랬냐면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이 추락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자, 본부장님은 이번 대폭 하락한 거 비트코인 단순한 어떤 조정의 성격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게 비트코인 신화의 어떤 붕괴로 보십니까? 일단 가상화폐, 가상자산 또는 할 때 이제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우리가 사실은 네.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자산인데 비트코인만은 금은 왜 안전자산이라고 불렸냐면 네. 금 공급은 상당히 좀 제한돼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많이 불렀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무한정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갇혀 있습니다. 예, 공급이 예. 거의. 예.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은 많은 거래소에서 또 거래가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개인들이 그걸 가지고 뭐 일정 부분 화폐로도 쓰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사실은 정착이 됐다고 보고 네네. 다만 이제 지금 안전자산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그런 주장은 뭐냐 하면은 많이 올랐다가 그죠? 네. 좀 많이 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계속 그랬었어요. 예.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절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떨어진 건 옛날에 떨어진 것보다 폭이 좀 적습니다. 옛날에 더 심했을 때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돈은 별로 없지만 돈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살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많이 자,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 주원 실장님 금하고 비트코인 중에 하나 고르면 금입니다. 그러면 금이다. 네. 예. 왜냐하면 금은 더 비트코인처럼 이제는 금을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예. 거의. 예. 금은 솔직히 아무리 뭐 이렇게 변동성 생겼다 그래도 여전히 제1의 안전자산이다. 예, 다만 이제 올해 1년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향후 5년, 장기 10년 보유? 수익률. 예. 그렇다면 금입니다. 자. 예, 제가 보기엔. 2등은 2등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다. 예. 그러면 주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가지고 지나치게 금과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것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또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면 그러면 살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그 사라는 얘기하고는 또 다른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 아래쪽에 이런 문구가 있죠. 예,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었다며. 예, 그 말을 이제 첨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사라는 건 아니지만 네. 굳이 얘기하자면 이렇게 변동성이 최근에 보이기는 했으나 안전자산으로의 가치가 완전히 훼손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자, 근데 금, 은, 비트코인 일제히 가격 빠진 데 대한 원인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유동성 말씀도 하시고 이제 하셨는데 유동성이 갈 곳을 찾다가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요인이 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워시 쇼크 케빈 워시죠. 차기 미 연준 의장 네. 지명자가 이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워시의 매파적 성향이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와, 근데 어떤 한 사람의 물론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연준 의장 혼자서 뭐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성향 때문에 이게 국제 외환 시장이 이렇게 출렁일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뭐 강달러 이퀄 이제 고금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매파적이라는 성향은 이제 금리를 뭐 물론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앞으로 별로 안 내리겠다는 의미라. 그러면 이제 금리가 미국이 높잖아요. 그러면 네.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렇죠. 이런 논리긴 한데 이 케빈 워시는 사실 이제 그 이전에 유력했던 후보는 케빈 해시시라고. 네. 예, 이 사람은 정말 비둘기파입니다. 금리를 막 내리고 싶어하는.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유력했을 때 거의 뭐 90% 100%의 여론 서베이가 나왔을 때도 네. 미국은 금리가 올해 많아야 2번, 적으면 1번, 요 정도 IB들이 예측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 사람 워시가 되고 나서도 그 예측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좀 매파적인 그런, 그러니까 35세 아마 글로벌 금융위기 때 네. 그때는 연준 의장이 아마 버냉키였나 그랬는데 네네. 그때 버냉키가 막 뭐 제로금리까지 가고 돈을 막 풀자 했을 때 반대하고 자기 그 의견이 관철이 안 되니까 사임까지 해버렸어요. 아, 젊은 시절 그게 사람들한테 되게 각인이 예. 됐군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입니까? 예. 근데 최근에는 만약에 네. 트럼프가 정말 이 사람이 매파적 인물이라면 의장으로 안 찾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고 정치인이에요. 자기를 만약에 트럼프가 해줬다 그러면은 금리를 빨리 내릴 수도 있고. 네. 근데 이게 그 의장 임기가 4년이면 사실 다음번 의장 때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연준 의장은 안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4년 플러스 4년 정도는 하거든요. 한 8년 정도 해요, 예. 보통.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차기 의장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트럼프 말을 따라주는 신용을 하되 네. 뭐 미란이라는 이제 이사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올해 뭐 1% 포인트를 내린다. 네네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내리고 상당히 매파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내린다 이런 의미로 그게 더 가까운 의미네요. 그렇죠. 올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매파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도 잘 안 내리는 것만 해도 뭐 그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제 금융 시장이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받은 건데 개인적으로는 네. 좀 뭐 어떤 주가가 빠진다든가 뭐 금값이 폭락할 때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명분을 찾거든요. 하필 이 사람이 됐을 때가 그거였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케빈 해시시였거나 케빈 워시였거나 이름은 똑같은데 그 시장에서 보는 그 금리 경로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네. 그거보다는 다른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아마 뒤쪽에서 우리 얘기를 나눌 때 AI 버블 쪽 네. 그쪽 요인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합니다. 그래요. 네. AI 버블 쪽 그쪽 요인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 AI 거품론이 항상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검토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같은 AI 산업에서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이제 구분하는 시각도 있고요. 이런 AI 산업 동향이 최근 증시의 어떤 변동성으로
여전히 작용한다고 보세요. 이게 증시만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네. 이제 요 말씀드리기 전에 뭐냐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 네네. 기관 투자가들은 이게 100% 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10% 정도 하고 90%는 그냥 뭐 대출을 받아서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내려가도 이게 마진콜이라는 게 걸려요. 네. 돈을 더 내든가 아니면 다 팔아야 되든가. 네. 그럼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은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겠죠. 예. 그게 이제 금시장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비트코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AI 거품론이 등장하면서 네. 이제 왜 주식시장이 사실 S&P 500부터 이제 밀려 내려갔던 거거든요. 네. 왜 그랬냐면 이제 AI 산업이라는 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산업이 있는데 하드웨어는 뭐 어떤 걸 생각하시면 엔비디아, 그다음에 우리 하이닉스, HBM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제조업입니다. 네네. 근데 이 제조업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 뭐 일반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다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제품을 쓰는 기업들이 AI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간단한 예로 챗GPT, 제미나이 네. 이런 겁니다. 근데 하드웨어 산업은 탄탄해요. 네, 네, 예. 탄탄하죠. 근데 이 그 AI 서비스 쪽은 보면 수익을 내는 기업이 진짜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은 AI 하드웨어 쪽에서 이제 제품을 사다가 서비스 기업을 만들었는데 투자는 엄청나게 한 거죠. 와, 뭐 올해도 얼마죠? 뭐 엄청나게 늘리고 있어요. 올해도. 예. 뭐 엔비디아가 뭐 최근 다른 오픈 AI 예, 예. 기업에 $1,000억 투자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랬으니까. 합해서 뭐 6천억 달러래나 막 엄청난 근데 금액이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예. 어떤 산업이든지 투자했을 때 그걸 성공하는 기업은 진짜 손꼽을 정도고 그래요. 또 그 성공하는 기업들도 그게 수익이라는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AI 서비스 산업 쪽이 네. 내려앉을 거고 네. 내려앉으면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뭐 HBM, 하이닉스 쪽에 AI 제조업 쪽도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하드웨어 제조업 쪽이 괜찮은데 서비스업은 갸우뚱. 이게 이제 최근에 AI 산업 내에서 양극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서비스업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이시고 퀘스천. 자, 우리 증시 한번 볼게요.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도와 매수 사이드가 같은 날 발동될 만큼만 널뛰기 심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그 분위기는 되게 높잖아요. 뭐 6천 갈 거다, 뭐 어디까지 갈 거다, 뭐 이런 전망도 나름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뭐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의 변동성의 이 본질은 뭡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 글로벌 유동성 얘기를 네, 말씀. 네. 우리나라도 유동성이 많아요. 네, 많기는.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나는 그럴 돈이 없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S&P 500의 방향성에 따라 많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역시 영향을 좀 가장 받고 영향을 있고. 끼치는 건 뉴욕 증시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요인을 보면은 네. 이제 현 정부 들어왔을 때 3,000포인트 정도에서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오늘 종가가 5,298인가 한 네네. 5,3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네. 2,000포인트 올랐다고 치면 2,000포인트 중에 1,000포인트는 현 정부의 증시 부양책 때문입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탄탄하고 중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나머지 이제 1,000포인트 정도는 사실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네. 우리 지금 주가 상승을 주도했잖아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나 실적 개선 가능성.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워낙 빠른 시간에 2,000포인트 이상이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되게 불안하죠. 그렇죠. 이게 계속 올라갈 건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이제 조그만 뉴스에도 쉽게 반응을 한 겁니다. 막 던지고 네.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특히 최근에 변동성이 많이 심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지난주나 이렇게 경향을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 막 파는데 예. 개인은 조금 더 좋을 거야. 네. 쌀 때 사자 이러고 저가 매수 경향 보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거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아까 금하고 비트코인 같은 질문인데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돼요? 자, 삼성전자가 한 6, 7개월 전에 5만 원이었는데 네. 그때 안 사시고 지금 20만 원 가까이 됐는데 이걸 저가 매수라고 하면 참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근데 지금이라도 안 들어가면 나만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포모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벼락거지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최근에 며칠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요. 네. 주가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 개인들은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딱 보면은 어땠어요?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오늘. 예.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0포인트 올랐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들은 던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개인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빠졌을 때 사고 오늘 같이 올랐을 때 파니까. 단기 근데 차익?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말씀하신 하루 이틀의 단기 변동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지. 네.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주구장창 올라간다.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가고 하이닉스가 1000만 원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건 좋지만 만약에 많이 빠진다면 네. 어떤 이유로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진다면은 그 빠지는 가격에다가 걸어 놓고요. 걸리면 그 다음날 팔면 되고. 단기 차익을 그렇죠. 노려라. 다만 이제 빠졌는데 그 다음날 또 빠질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때는 그 자기가 그 손해 보더라도 팔아야 되는 그 비율을 정해 놓으시고 단기 차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요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자 이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돈 빌려서 지금 투자하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자 이른바 B2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융자 잔액이 30조 원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반대 매매 폭탄이 터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그 B2 규모로만 보면 네. 이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죠. 1년 전에가 21조였어요. 네. 예. 1년 6개월 전에가? 6개월 전이가 8월 달이 21조였는데 21조. 예. 지금 30조니까요. 그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근데 이거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B2가 뭐지? 뭐 은행에서 돈 꿔서 투자하는 남의 나라 일 같아요. 그게 네. 아니고요. 이게 이제 돈을 빌리는데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자기가 짧게 설명드리면 1억 원을 투자를 이제 만약에 주식을 사면은 그게 이제 주가가 만약에 이제 100% 올라서 그러면은 2억 원어치가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1억 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B2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1억 원을 자기 돈이 있는데 1억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이 투자되니까 이제 주가가 2배로 오르면 4억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1억 자기 돈, 1억 빌린 돈 갚아도 2억을 먹는 거죠. 이게 이제 신용융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걸 레버리지 투자라고도 합니다. 유식하게. 예. 근데 우리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 1억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50% 빠졌어요. 자기 돈 1억이면 그럼 5천만 원이잖아요. 네. 5천만 원만 손해 보면 되는데. 그죠? 근데 이걸 돈을 빌려서 2억을 투자했어요. 주가가 반으로 빠졌으면 잔고가 1억이 남는데. 네. 그러면 자기 돈은 다 날아가는 거죠. 예. 올라가면 엄청나게 떼돈 벌지만 내려가면 파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섭다는 거고, 이게 이제 특정한 그 주식 평가액이 특정한 그 비율 밑으로 빠진 보로 140%를 많이 잡는데, 네네. 고객이 원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 증거금 비율을 채우지 못한 140% 이상을 더 돈을 안 내면 증권사에서 그냥 바로 반대 매매를 해버립니다.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왜? 증권사는 손해보면 안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주가가 계속 올라주면 돼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그리고 지금 5,300 정도 되잖아요. 뭐 일부에서는 6,000포인트 간다. 이게 계속 6,000포인트로 가면 신용의 융자 이 반대 매매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주가는 5,300에서 4,800까지 갔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경우, 요 떨어지는 짧은 구간에도 그냥 다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B2에는 극도로 신중해라. 예. 지금과 같이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장세는 네. 특히 B2가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이 심각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자산 가격 등락 보면 기업의 가치 펀더멘탈보다 시스템의 문제다 이런 지적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AI 알고리즘 매매 이야기인데, 알고리즘 매매가 자산 가격 등락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AI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분명히 이런 투자자나 어떤 특정 기관에서 네. 이 AI를 이용해서 자동 매매하는 그런 근데 AI가 등장하기 이전에도 그런 네. 자동 매매 프로그램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AI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근데 우리 AI에 대해서 어떤 거를 검색을 해보면 100명이 어떤 거에서 예를 들어 앵커님 이름을 네. 100명이 AI로 검색하잖아요. 네. 그럼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아, 예.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자동 매매 프로그램은 사람마다 이 소프트웨어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건 사고 어떤 프로그램은 사고 어떤 건 팔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건 한 방향으로 다 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NH투자증권인가 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퇴직연금에 네. 어떤 구성, 포트폴리오 그리고 재조정, 리밸런싱까지도 한다는 걸 출시를 한 거 봐서 네. 미국은 이런 AI 프로그램들이 많이 확산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변동성이 큰 것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증거는 없지만 예, 심증은 갑니다. 이게 이제 탈출과 인내의 기준선은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변동성 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좀 현명하게 투자하냐 이거 알면은 다 돈 벌겠죠. 근데 그럼요. 예. 만약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투자자는. 지금 뭐 돈을 벌고 있는 투자자들에서는 저희가 조언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렇죠. 예. 어쨌든 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임입니다. 예. 예. 근데 손해를 입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지수 펀드 아니면 뭐 좀 우량주를 중심으로 한 펀드 중심. 네네. 이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분위기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이 크게 손해를 보는 이게 주가가 5,000포인트 이상 가지만 네.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해서는 그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런 상승장에서 왜 그런 기업이 주가가 빠질까? 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게 단순히 올해 얘기가 아니고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기업은 전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게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면 네. 파시는 게 맞죠. 예. 다만 최근에 좀 주가를 못하지만 이 기업의 성장성이 있어. 발전 가능성이 있어. 이런 것들은 뭐 뉴스를 검색해야 되고 그 기업의 감사 보고서를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좀 객관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준비한 질문이 2개가 남았는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 보니까 아까 상당 부분 좀 제가 아주 짧은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좀 하신 그 부분 같기는 한데 이런 질문이에요. 아까 제가 금은 그래도 아직도 좀 안전한 측면도 있습니까?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여쭤봤는데 투자를 할 만한 안전자산 역시 금과 비트코인입니까? 그렇게 보시는 제가 거예요? 아까 전제를 말씀드린 금 비트코인 하실 때 5년 후 10년 후를 봐라. 근데 만약에 올해 내년을 생각하시고 안전자산을 원하시면 네. 정기예금을 드세요.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2%대 후반에서 3% 초반까지 나오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물가 상승률보다 높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최고의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을 원하신다면 딴 거 하지 말고 정기예금을 드세요. 예, 이게 제 조언입니다. 자, 그 금이나 비트코인은 5년, 10년 중장기 안목에서 그렇다는 거고 지금 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것들도 변동성 폭이 크니까 정말 지금 명실상부한 안전자산은 정기예금이다 예. 말씀이시고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분산 투자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듣는 투자의 지침인데 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구성한다면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좀 좋겠습니까? 이 방송 청취하시는 분들 대부분 사실 분산 투자를 하실 능력 안 되고요.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하려면 최소 몇 천만 원 이상 투자하셔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솔직히 말하면 분산 투자라는 건 그냥 돈 많은 사람들 얘기고, 예, 저희 같은 사람들 그럼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선 투자. 그럼 네, 우선 투자는 그래도 주식 시장에서 네. 만약에 반도체 쪽 이게 좀 빠진다면 네네. 지금은 약간 높다고 생각되는데 좀 빠진다면 반도체 주식을 사시라. 또 말씀드리지만 증권사 리포트 아래쪽에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자, 빠진다면 반도체 주식 빠졌을 때 반도체 주식. 그러나 투자 책임의 최종 그 책임은
바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말씀까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주원 본부장님하고 자산시장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뉴스레터 브리핑 첫 소식도 관련되는 좀 사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빗썸이 실수로 60조 원 넘는 비트코인을 투자자에게 지급했다가 이제 회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도 충격이 있고요. 아직 회수 못한 비트코인도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게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6일이죠. 금요일 오후 7시에 발생을 했는데요. 빗썸이 이제 랜덤박스라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네. 참여자들한테 1인당 2,000원에서 5,000원 현금을 지급해주는 이벤트였는데요. 예. 이 빗썸에서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지급 단위를 2,000원이 아닌 네. 2,000 BTC를 입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 BTC가 약 1억 가까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62만 원을 줄게 62조 원어치가 줘버리게 된 겁니다. 정말 소설 같은 얘기가 벌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같은 얘기가. 예. 빗썸이 그래서 한 7시 40분경에 이벤트 참여자의 거래와 출금을 다 중단을 했는데 네. 약 40분 정도 이제 시간이 비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팔려나간 게 1,788개나 돼버린 거예요. 사실 실수로 내보낸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그 전체 양에 비해서는 0.3% 규모라고 하지만 네. 이게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1,750억 원이 넘는 규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시장에 이만큼 한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에 이만큼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니까 또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또 비트코인을 팔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시장에서는 9,800만 원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이 시장에서만 한때 8,11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텐데요. 이제 그래서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자들한테 그 9,800만 원 이제 얼마인지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 시장에서 판매되던 가격과 그 실제로 판 가격 그 사람이 판 가격의 차액을 계산을 한 뒤에 곱하기 110% 예. 이렇게 해서 좀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군요. 근데 빗썸이 비트코인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진 않았다고 하고 그 엄청난 금액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있었던 건 어떤 구조예요? 예, 맞습니다. 빗썸이 네. 코인 62만 개 그러니까 62조 원어치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이제 빗썸의 거래 규모상 예. 실제로 따져보니까는 이제 빗썸은 고객이 위탁한 비트코인을 42,619개 그리고 회사가 소유한 게 175개 이렇게 네네. 해서 42,7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내부에 아까 거래할 때 유통량이 66만 개가 찍힌 네네. 겁니다. 여기다 62만 개까지 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보니까는 결국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되기 때문이다. 거래소 안에서는 메커니즘이 그거군요. 네. 그래서 장부상으로만 거래가 돼서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출금을 할 때만 네. 그 블록체인이라는 네트워크에 기록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터무니없는 숫자가 나와서 이번에는 티가 난 거지. 사실 만약에 비트코인 한두 개 정도 임의로 생성을 해가지고 여기에 거래에 올려놓으면 누가 알겠느냐 뭐 이런 좀 비판도 나오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상자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보관을 해야 되고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질적으로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네. 고의로 그렇게 실수가 아닌 고의로 이렇게 가상자산을 만들어내지는 쉽지 않다 이런 이제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의로 가상자산 만들어내는 거는 어렵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이거 재발 방지책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떤 방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은 지금 이번에 팻핑거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누른 거. 그 예, 손가락이 두껍다. 손가락이 참 예. 원망스럽네요. 네, 예, 손가락. 그런 의미인데요. 팻 네, 핑거. 팻핑거. 예. 이게 정교하지 못하다 손가락이 예, 정교하지 그러다 보니까 못하게 실수한다. 두꺼운- 네. 그 영어적 표현이군요. 네. 예, 예. 그래서 이런 사태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뭐 일정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승인을 하도록 하거나 네. 아니면 이번에는 한 사람이 그냥 결제를 했는데 두 사람 이상이 이제 중복으로 결제를 해야지 승인이 되도록 하거나 네. 아니면 이번에 62조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런 네.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승인이 안 되도록 차단을 하거나 이렇게 내부 시스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네. 금융 당국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연속으로 회의를 열고 이에 관련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수량을 가지고는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비트코인 수량을.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검증하는 기구가 외부에 마련이 돼 있지 않고 거래소 내부에 있어가지고 이게 검증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3의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도록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가상자산 보호자법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어떤 실체가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그러면 네. 좀 더 이런 사고나 잘못되게 흘러가는 게 방지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요거예요. 아직 회수되지 않은 물량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돌려주지 않거나 혹은 현금화해서 아니 내가 받은 거니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회수가 안 된 물량이 125개고요. 네네. 우선은 빗썸은 열심히 설득을 하고 있는 그래요. 단계입니다. 예, 예. 그런데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일부는 사실 이제 계좌 출금이 차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군요. 쓸 수 있는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차단은 돼 있군요. 네, 예, 그런데 한 30억 원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해요, 이미. 이거는 써버리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금감원장 기자간담회를 하면서도 관련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네. 이게 비트코인 2,000개가 이제 입금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본인은 2,000원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거는 부당하게 들어온 거라는 걸 이미 인지를 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당 이득으로 봐야 하고 그러면은 들어오는 순간에 내 거다 그건 아니다. 네네 부당하게 잘못 들어온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알고 있기 않았느냐. 때문에 네네 그래서 상환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상환을 할 때 비트코인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8천만 원에 팔았는데 1억이 되면은 네. 1억짜리 비트코인을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잘못 받은 수량 그대로 그 비트코인 반환을 해야 된다. 그런 금융당국의 설명이고. 네, 자, 이거는 지금부터 금감원장의 좀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거고요. 금감원장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제를 바꿔 봅니다. 로또 본래는 우리가 판매점 가서 사고 네. 이제 그런 게 보통인데 오늘부터는 휴대폰으로 살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판매점에서 사고 일부는 컴퓨터로 살 수는 있어요. 한 5% 정도 한도로 해가지고요. 전체 네. 발행량에. 그런데 오늘부터 모바일 홈페이지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모바일로 로또 복권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모바일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들이 이제 로또를 좀 더 쉽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로또를 통해서 이제 기부를 한다는 그런 의미들을 더 전파를 하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이제 제도를 변경을 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우선은 평일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구매가 가능하고요. 네. 한꺼번에 많이 사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1인당 5,000원으로만 이제 한도를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휴대폰 구매는 예. 5,000원으로 예, 한도. 5,000원까지만 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로또 복권이 판매된 수량의 5%까지만 이제 판매를 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복권이는 이 방식으로 일단 상반기에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이제 오프라인 판매점 이제 지원 대책 같은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확대 여부를 고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권 수익금의 35%는 현재 뭐 지방자치단체나 뭐 문화예술기금 뭐 이런 데 기부를 하고 네. 나머지 65%는 뭐 주택이나든지 이런 쪽으로 기부를 하는데요. 이 35%라고 딱 정해놓으니까 너무 경직성이 크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35%의
대한 것도 의무화된 규정이 아니라 35% 이내로 완화를 해가지고 여기에 좀 덜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 비중을 더 줄이고 마찬가지로 각 기관에 있는 지자체 비분 비중이 몇 %다 이것도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하튼 휴대폰으로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게 어떤 그 구입 이거를 뭐 긍정적으로 봐야 할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늘어날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주택 건설 관련한 소음 규제 손질한 정책 발표했습니다. 어떤 게 바뀝니까? 네, 오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네. 집을 새로 지을 때 적용되는 소음 규제를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이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은 이제 소음 측정 기준인데요. 현재는 창문을 연 상태로 만약에 주변의 소음이 65데시벨 이상이 되면은 이제 주택 건설이 안 되는데 이거를 창문을 닫은 상태로 45데시벨 이상만 되면 그러니까 약간 방음 장치만 제대로 되면은 이제 주택 건설이 가능하게 이렇게 바꿨고요. 네. 그리고 공장 주변에 주택을 지을 때 사실 공장에서 소음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현재는 공장 벽을 기준으로 외벽 경계선을 기준으로 50m는 떨어져서 지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공장 반대편에 소음이 많이 나는 이제 부분이 있고 네. 한쪽에는 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소음이 별로 안 나는데도 굳이 50m를 띄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규제 완화네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25m만 띄워도 된다. 음. 이렇게 규정을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세청이 먹거리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중간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떤 방식으로 탈세를 했고 또 상품 가격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오늘 국세청이 총 103개 업체에 대해서 이제 독과점, 가공식품, 생필품 제조 그리고 농축수산물 유통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물가와 관련된 업체들이겠죠. 네네. 이 중에서 이제 53개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탈세 금액이 3,898억 원 그리고 추징한 금액이 1,78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독과점 업체 3군데에서만 1,500억 원 가량을 이제 추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케이스를 몇 개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제 맥주 회사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1,100억 원 가량의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를 이제 제공을 했는데 예. 이거를 광고비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광고비로 처리를 하면은 비용이 되니까 불법으로 쓴 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연스럽게 세금이 줄어들게 된 측면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5년 동안 맥주 가격이 이 회사에서만 22.7%가 올랐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제조업체인 다른 회사의 사례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물류업체가 특수관계인인 물류업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250억 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줬어요. 네네.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시세보다 너무 과도하게 몰아주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과도하게 뻥튀기가 돼가지고 제품 가격이 25%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밀가루 업체 관련해서 이제 담합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한제분이라고 6조 원대 담합 행위로 기소가 됐어요 검찰에. 네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이제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탈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와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년 일자리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총수 간담회 가졌는데 거기서 일자리 창출을 당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간담회에서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청년 일자리와 지방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오신 기업 총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해서 우리나라의 굴지의 총수들이 다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에도 지방에도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 세계도 골고루 좀 온기가 퍼지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말을 했고요. 여기서 기업들이 이제 피드백을 줬죠. 10대 그룹이 밝힌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2,500명이 더 많습니다. 그중 이제는 3만 4천 명 정도가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채용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청년 취업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권혁중 평론가님 보시기에 지금의 청년 일자리 실태랄까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심각하죠. 저도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너무 공감하고 있고 무엇보다 저는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실제 이제 쉬는 청년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자료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쉬었음 청년이 71만 명입니다.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고요. 특히 이 양극화가 좀 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수가 또 사상 최고치인데 중소기업 사업체에서 일하는 청년 수는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긴 많죠. 청년들도. 근데 점점 줄고 있고 대기업은 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양극화가 또 이 안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은둔 청년도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은둔 청년들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또 고학력 청년들 그러니까 관망하는 고학력 청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쉬고 있는 거죠.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일단 첫 직장을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일단 계속 고르고 관망하는 청년들도 이제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의 그 일자리 생태계 보고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아까 이제 뭐 중소기업 얘기도 하셨는데 인기가 좋은 어떤 대기업은 바늘구멍이고 들어가기. 맞아요. 근데 중소기업은 또 중소기업 나름대로 구인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스매치가 이제 있는 건데 그렇다고 뭐 그 젊은 청년 세대들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일단 들어가라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다만 또 그냥 쉬는 것보다는 경험을 좀 쌓으면서 단계를 밟아가는 건 어떨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 본인들한테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른바 좋은 일자리라는 건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소득, 안정성, 근로환경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국제기구, 그러니까 OECD라든지 국제노동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뭐냐? 크게 나눠보면 첫 번째 소득 수준이고요. 생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이 되는 임금 수준이겠고 두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이겠죠. 해고 실직 위험이 낮은 것들, 복지가 뒷받침하는 일자리. 세 번째가 근로 환경입니다. 안정,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근로 환경에 맞춰준 이게 이제 세 가지를 꼽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가 더 보태졌어요. 보통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거기서 대기업과 공공기관 고용 안정성이 보장이 되는 또 하나가 4대 보험이라든지 또 워라밸이라든지 조직 문화 이것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이제는 좋은 일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성세대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청년들에 대해서. 아니 이게 노력을 해야 고생을 해야 또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제 청년들 만나기 전에는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 사회적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첫 일자리 잡기가 굉장히 힘들고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이태원 클래스라고. 거기에 보면은 박세로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이 뭐라 그래요? 그 이제는 성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원양어선을 탔죠. 그래서 먼 바다 선원까지 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 시드머니로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이런 케이스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죠. 야 박수레를 봐라. 저렇게 고생해서 하지 않느냐.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드라마에 나오는 특정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드라마에 대한 게 내러티브가 있죠. 그러니까 네. 서사가 있어요. 한마디로 복수라는 서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노력한 거고 이거를 모든 청년들에게 대입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뭐 드라마 주인공을 빗대어서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청년들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사회 구조적으로 사실 일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 무엇보다 아시겠지만 로봇의 이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서 더더욱 이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게 원하는 기업은 바늘구멍이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자 그렇다고 해서 과연 어디부터 경력을 쌓아갈지도 그렇게 그 찾기가 쉽지도 맞습니다. 않고 네. 참 청년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 큰 자녀 독립 못 시키고 여전히 부양하는 중장년 세대 분들 많습니다. 네. 자 청년층과 중장년층 사이 뭐 임금의 벽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사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최근 2017년부터 2024년에 그 실질 임금 물가 반영했습니다. 통계를 보면은요. 네. 20대와 30대의 평균 실질 임금이 그 증가율이 예. 그 2017년도 2024년 사이에요. 5.6%밖에 안 됩니다. 근데 40대 평균 실질 임금의 그 증가율은 17.9%예요. 50 예. 거의 두세 배가 돼요. 엄청 차이 나네요. 네, 엄청 차이 납니다. 50대는 증가율이 한 15.6%.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 일을 해도 그 늘어나는 임금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이 자산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청년들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서울 집 한 채 갖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미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작부터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부모 세대는 이제는 임금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수혜를 그대로 받았지만 청년들은 없다 보니까 못 받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지금 이런 중장년 세대가 낀 세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봉양해야 되고 자녀도 같이 또 키워야 되는. 왜냐하면 자녀들이 독립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들으시면서. 예. 이게 청년의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지금의 한 뭐 50대, 60대의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가장들의 또 문제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있다. 그래서 뭐 자산 있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 세대들이 독립이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지금 안고 있어 저는 뭐 지금 50대, 60대 낀 세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세대 간 소득 격차의 어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다른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도 있나요? 성장 동력을 잃어가죠. 그러니까 그래요. 사실상 이제 청년들이 노동 인구로서 이제 성장률을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일자리가 잃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저성장 구조로 계속 빠져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저성장 구조로 간다 그러면 일단 일자리 자체가 제일 먼저 또 사라지잖아요. 네. 그럼 청년들이 또 일을 못 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는 사실 이제 좀 이런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가 사실 일자리가 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AI 시대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제 피지컬 AI가 도입이 되면은 가장 먼저 그럼 기업들은 어디서 이 일자리를 줄일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지금의 이제는 뭐 회사에서 지금 잘 다니신 분들은 우리나라는 노동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못합니다. 해고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는 신입 자리를 뽑질 않아요, 기업들이.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자리를 AI가 대체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다 보면은 사실 뭐 AI가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한편에서는 또 청년의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한편에서는 성장에 또 둔화될 수 있는 요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의 모든 다각화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사회적 숙제를 좀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역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관련되는 얘기기도 한데 뭐 대통령 간담회에서는 삼성, SK, 하나 등 주요 기업들이 이제 뭐 채용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런 일부 대기업 제외하고는 아주 주요 대기업 몇 군데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채용 트렌드가 대규모 신입 공채 좀 옛날 얘기고 직무별로 수시 채용으로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신입 공채 안 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비용의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예, 예. 지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경력직을 굉장히 선호하는 추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 아까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피지컬 AI 도입으로 인해서 단순 노무직 일자리는 거의 뽑지는 않고요. 무엇보다 젊은 인재들이 많이 했던 게 리서치 쪽이었거든요. 네네. 자료 조사하고 또한 뭐 선배들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점 커리어를 쌓아가는 건데 그런 일들을 지금 생성형 AI가 다 해주다 보니까 사실 뭐 대기업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제는 신입 직원이 해야 될 일들을 다 대체하고 있거든요. AI 네네.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예 뽑질 않고 뽑는다 하더라도 이제 경력직으로 뽑고 특히 지금 미국에서도 크게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네. 이게 단순히 이제는 뭐 블루 칼라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지금 화이트 칼라 쪽도 네. 지금 다 AI로 대체되고 있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그래서 최근에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라든지 다 해고 수준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안전하지 않다 모든 일자리들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면 자 청년 일자리 문제 어떤 방향으로 좀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일자리가 굉장히 네. 좀 경직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이런 경직된 노동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문화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 연공서열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기본 노조들이라든지 기본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이긴 한데 전 직무급제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좀 풀어야 될 좋은 방안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 좀 사회적으로 수기 과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지만 앞으로의 그 청년들에 대한 미래가 밝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과감하게 네. 우리 사회가 좀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직무급제 포함해서 수기의 과정 거쳐야 한다는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으로는 가곡을 준비했습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내 맘의 강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